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59페이지고요. 34번 질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실법 시행 이후에 X토지의 주인이었던 A로부터 B는 X토지를 매수하면서 C하고 약정을 맺고 C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그런데 밑줄 수 C가 X토지를 B, 신탁자 B 허락 없이 팔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약정을 하고까지 밑줄 그으시고요. 약정은 뭐예요? 처음부터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인 사안이죠. 그러면 나중에 D가 C 상대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했을 때 D 처분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처분가 이제 인용이 되려면요, 일단 그 가등기가 유효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청권 보존 가등기는 언제 유효하냐? 채권적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 그 가등기가 유효한 겁니다. 요 사안 같은 경우는요, 약정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발생된 채권적 청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샤프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럼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해도 인용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요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비교할 게 이제 뭐였냐면요, 만약에 지금 사안의 경우와 달리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종중 또는 법률상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유효하다. 이해되시죠? 그럼 처음부터 부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파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요, 별도의 약정을 했다. 별도의 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약정도 처음부터 이제 부실법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역시 유효한 약정 아니겠습니까? 약정상 발생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했으면요, 이 가등기도 유효한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하는 거는요, 인용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종중 판례가 있으니까요, 종중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지금 봤던 최신 판례처럼 별도의 제시가 없는 경우는 일단 무효인 상태로서 전제하시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35번 질문 가겠습니다. 갑과 을이 반반 내가지고 X토지를 매수하되까지는 뭐 읽을 필요 없는 거고요. 갑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을한테 신탁하기로 약정을 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갑 거를 을한테 하기로 했으니까 갑을 쭉 빼가지고 신탁자라고 메모하시고, 을을 쭉 빼가지고 수탁자라고 이제 메모를 하시면 되겠죠. 해놓고 이제 35번 질문 봅시다. 35번 질문. 일단 갑이 신탁자이고 을이 수탁자인 사안이다까지 잡아두신 다음에 이 35번 같은 경우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승진시험 칠 때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부실법 세 가지의 이제 명의신탁 유형 중에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이냐에 대해서 둘 중에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결국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매도인과 매매 계약했던 매수인이,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매 계약했던 매수인이 신탁자냐 아니면 수이냐,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구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탁자 갑이 매도인 병을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직접 하고, 이해되시죠? 단순히 등기만 을한테 이전시켰을 경우는요, 중간 생략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탁자 갑이 매매 계약에서의 매도인으로서 확정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말고요, 수탁자 을이 매수인이죠. 매수인. 자, 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확정이 되는 경우는요, 수가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약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안이고, 이렇게 계약 명의 신탁이 이루어졌을 경우는요, 매도인이 선의인가 악의인가를 잘 구분해가지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를 구분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사안 읽어봅시다.
했는데 1995년도 9월 11일 날 매도인 병가 사이에서 을 단독 명의로 매매 계약한 다음 을 단독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 을 단독 명의로 매매 계약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자,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이 지금 누구예요? 을이다. 또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매매 계약서에는 을 명의지만 병도 갑이었고 을도 갑이어 가지고요. 이해되시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불과해 가지고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을 명의는 아무런 관계없이 매매 계약의 상대방적 지위인 매수인의 지위가 갑한테 있다는 등의 별도의 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매수인이 누구다? 수탁자 을인 사안이죠. 그 수탁자 을이면요. 그렇죠. 계약 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볼 문제인 거죠. 이제 끝에 보시면 삼자간이 아니고 계약 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이니까 35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혹시나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민법 공부 얼마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년 시험보다는 내후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모르니까 삼자간을 쭉 빼가지고 같은 말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간이 아니고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봐야 되기 때문에 35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신 다음에 36번 같은 경우는 변리사, 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뭐 기타 등등등 뭐가 계속 나오는 게 이제 36번 지문 아니겠습니까? 첫 줄에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매 계약했던 악의의 매도인이까지만 먼저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죠. 그럼 보시면 A가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B가 신탁자이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수탁자이다. 그래서 A하고 C 사이에서 이렇게 매매 계약했겠죠. 매매 계약하고 C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이때 이제 B가 C한테 뭐 줍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C가 누구에게? A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일단 A 같은 경우는 매매 대금을 완납받은 상태에 있다까지 한번 잡아두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C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이 매매 계약에 근거해 가지고요. C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에 원칙적으로 이 C 명의의 이전 등기는 유효한 등기예요, 무효 등기예요. 계약 명의 신탁됐을 경우는요, 매도인 A가 선의인 경우라면 물권 변동이 유효하게 생기는 것이고, 매도인 A 같은 경우가 악의인 경우라면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문을 보시면 악의의 매도인이라고 하는 글자 확인하신 다음에 매도인 A가 지금 현재 악의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실법 4조에 근거해가지고 물권 변동이 유효하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A한테 뭐다? 소유권 자체가 남아있죠. A한테 소유권이 남아있다. 따라서 C 명의의 등기는요, 무효 등기에 불과하다까지 잡아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는 C 상대해가지고 진명등 따위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C가 D라고 하는 자에게 X 토지를 한 번 더 양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D 같은 경우는 원칙은 뭡니까? C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C하고 D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 계약은, 매매 계약은 유효하겠지만 물권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C 명의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D는 원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조? 부실법 제4조 사망에 있는 제3자의 D가 이제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A, B 같은 사람들은 이 물권 변동의 무효에 된 거 해가지고 D한테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D가 이제 이 경우는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럼 D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일문일권주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요, A가 이렇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A가 누구에게 C를 상대해서 다시 A가 C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그럼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 청구하려면 요건이 뭐였습니까? 고의가실, 위법성 등등등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A한테 뭐가 필요하다? 손해 발생 사실이 필요하죠. A에게 손해가 발생되고 손해액이 증명됐을 때 비로소 이제 A가 C한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요상 같은 경우는 A한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이미 지급받은 매매 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요 매매 대금이 있기 때문에 비록 A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A한테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손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A는 C 상대해 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없다까지 잡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불법 행위의 성립은 이루어지겠지만
A한테 손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A는 C 상대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매매 대금을 수령했던 매도인 A에게는 한 줄 밑에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틀렸고, 따라서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하여 배상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파트 가시면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한번 여러분들 간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한번 떠올려 보시죠. 간법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기에 뭐 응답하라 막 그런 거 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저도 되게 보고 싶은데 저는 다 몰아서 볼 거니까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몰아서 보시지, 지금 막 그거 보고 헬렐레 하시는 분들 진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자, 간법지 여러분 성립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암기를 하자. 첫 번째, 처분 당시죠. 처분 당시에 다 적을게요. 토지와 건물이 X 토지와 Y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것. 동일인 소유였을 것.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적법한 원인에서 매매, 증여, 강제 경매죠. 강제 경매와 같은 적법한 원인에 근거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진 사실이 있을 것, 달라졌을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인정됐을 때 일단 간법지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처분 당시와 관련해가지고 자, 사례 문제를 풀 때 토지하고 건물의 주인이 바뀌게 된 원인이 강제 경매. 시험 문제 풀 때 강제 경매가 딱 주어지는 경우는요, 그 경우는 아실 거예요. 원칙적으로 강제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이 경락 대금을 완납했을 때가 아니라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가압류나 또는 압류 당시죠. 가압류나 압류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때에 그 건물을 위한 간법지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요 가압류 등보다 포인트 선행 앞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가압류가 1번이 아니고 1번 저당권, 2번 가압류 해가지고 앞서는 저당권이 존재했을 경우는요, 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가 필요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원칙에 대한 판례가 1번 판례고요. 요 예외가 2번 판례니까 1번, 2번 두 개를 함께 묶어서 비교 정리하시면 되겠죠. 해서 1번 지문 가시면 두 줄 밑에 애초에 가압류가 됐을 때 놓고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필요하니까 1번 지문 맞는 지문. 근데 2번 지문 나오겠죠. 보세요. 강제 경매에 목적했던 토지나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위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기 전에 밑줄, 이전에 저당권이 존재했다가 끄지까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선행하는이라고 메모하시고, 이런 경우는요, 그 담보 물건이었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를 놓고 동일인 소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되는 것이지 가압류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 제 끝에 판단 기준 시기는 가압류 시가 아니니까 2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앞서는 담보 물건인 저당권이 있다 없다는 등의 별도의 말이 없으면 1번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말이 주어지면 2번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1번, 2번 두 개 잘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3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에서 지료 지급을 2년 이상 연체했을 경우는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2년 이상 연체했던 상태에서 1년치를 먼저 갚았어요. 1년치만. 갚는데 그 땅 주인이 별도의 이의도 없이 야, 안 받을란다. 나 어차피 지상권 소멸 청구할 거니까 꺼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요. 그렇죠. 이제는 2년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1년 더 연체해가지고 2년 채우지 않는 이상은요, 지상권에 대해서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까지 상식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첫 줄 끝에 보시면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받고 이의 없이 수령해가지고 연체된 부분이 2년 미만이 됐을 경우는요, 한 번 더 연체하지 않는 이상은 제일 끝에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니까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더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뭐 사법시험 등등등에서는 막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시험은 절대 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그 긴 지문에서 제일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말소가 되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부터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앞부분이 뭐냐면 요 건물을 위한 간수법상 법지가 성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가처분하고 뭐 압류 등의 효력 등에 대해서 다 검토해가지고 실제 간법지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한데 객관식 시험 문제용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그 다음에 있는 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X 토지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면서 Y 건물을 위한 간수법상 법지가 성립됐다 해가지고요, 성립 여부부터 원래 문제는데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간수법상 법지가 성립된 걸 전제로 할 거예요. 이해되죠? 성립했다. 근데 이후에 Y 건물이 공매가 되면서 뭐 간명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가 되면 간법지가 함께 소멸되는가 해서 일단 성립됐던 간법지가 그 건물이 공매가 돼버리면 소멸돼 버리느냐 아니면 계속 유효하게 존재하면서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한테 이제 승계가 이루어지는가, 승계 여부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충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4번 질문. 자, X라고 하는 토지가 있고 Y라고 하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건물만. 건물에 원래 이 건물 주인 같은 경우가 또 국가에 세금을 연체를 해가지고 내기 싫겠죠. 해가지고 먼저 1번 해가지고 이제 압류가 국세를 받기 위해서 압류가 먼저 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요, 이 Y 건물을 위한 간법지가 성립된 사안이었어요. 간법지가 성립된 사안이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이 압류에 근거해가지고요, 3번 경매가 실행이 되었고, 그 경매 절차에서 요 지문에 의했을 경우는 병이죠. 병이라고 하는 자가 경락대금 완납해가지고 저기 있는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하니까 땅 주인이었던 을 같은 경우가 병을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이 Y 지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 따위를 했거든요. 하니까 병이 간수법상 법지에 항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병 같은 경우가 간법지를 취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원심 같은 경우는요, 야,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간법지 아니냐, 그러면 압류 효력에 반하기 때문에 요 압류에 근거해가지고 경매가 돼버리면 압류보다 후순위에 있었던 간법지가 소멸돼 버린다. 그럼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승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럼 병한테 간법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을이 병 상대해가지고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원심이었어요. 즉 강제 경매가 되면 간법지가 소멸된다는 게 원심이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틀린 질문이겠죠.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면서 누구에게 병한테 승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한테 저 간법지에 승계가 이루어진다 해서 철거 청구할 수 없다까지 먼저 제가 결론 잡아놓고 왜 그런가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건물을 위해서 간법지가 있으면, 간법지나 일반 법지가 있으면 요 건물의 인기가 더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습니까? 나 건물을 위한 간법지가 있으니까 나 경매 참가 안 할래. 그 민법 공부 안 한 분이죠. 간법지가 붙어있는 건물이라면 내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도 종된 걸로서 함께 권리를 취득할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당하지 않겠네 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건물의 인기가 많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경매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경매가가 올라가면 이 Y 건물에 대해서 압류했던 자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그만큼 채권 전부 다에 대해서 해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압류에 인정되고 있는 처분 금지효라고 하는 거는 압류했을 당시보다 채무자 거에 대한 이탈 등이 없게끔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인기가 더 좋아진다면 이 간법지의 성립을 인정해가지고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매수인 병한테 승계시키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한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 압류가 먼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매가 됐을 경우에는 간법지가 누구에게 병한테 넘어간다. 그럼 경매니까 민법 제187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 병한테 간법지가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병 상대해가지고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판결 요지 한번 읽을게 해서 63페이지에 있는 판결 요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볼드 친 부분. 자, 이러한 법리는 압류 등의 처분 제한 등기가 됐던 건물에 대해서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사람이 간습법상 법지를 취득한 후에 경매가 됐을 경우에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된 권리니까 매수인 병한테 함께 당연 승계가 이루어진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분의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까지만 밑줄 그으신 다음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해서 나대지인 갑과 을과 병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X라고 하는 나대지 위에 용인 물건을 설정하는 행위는요, 공유물 처분행위로 보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었다. 그죠? 그러면 공유물 처분행위의 경우는요, 공유자 갑과 을과 병의 샤프로 넘어갈까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그 많은 판례, 즉 공유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을 위한 일반 법지나 또는 간습법상 법지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 다른 걸 보지 말고 전원 동의가 있는가 없는가, 즉 갑을병 3명이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에서 총 합이 1이 되는가 여부에 근거해가지고 전원 동의가 있으면요, 그랬을 경우에는 간법지의 성립 따위가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원 동의가 안 되면요, 즉 1이 안 되면요, 그러면 용인 물건인 간법지 등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까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신 다음에 5번 지문은 전원 동의예요, 가반수 동의예요? 그렇죠. 가반수 동의에 불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간습법상 법지나 일반 법지를 성립시켜 버리면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지분까지도 침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줄 밑에 간습법상 법지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5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총 합이 1, 4명이면 4명 다 동의해가지고 4분의 4 총합이 1이 됐을 경우에만 일반 법지나 간법지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지문 가신 다음에 6번 지문 참으로 중요한 지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판례인데 사법시험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 사례 문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서 이 판례 사실관계를 다 가져와가지고 설명하는 자체가 낭비예요. 됐죠? 해서 한번 봅시다.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가 됐는데 이제 밑줄, 자, 적법하게 한 게 아니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근거해가지고 그 중에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가 됐다까지만 밑줄 그으신 다음에 이렇게 매매나 증여 등의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바뀐 경우가 아니라 사행위로서 취소가 돼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다가 건물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만 말소했다 하더라도 이해되십니까? 간습법상 법지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까지만 딱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끝에 보시면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간법지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6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요. 나는 이 판례 한번 진짜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아시죠? 글 남기면 저희가 사법시험용 자료 제가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65페이지에 1번 지문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지문이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나오기 힘든데 중요한 판례거든요. 그 밑에 있는 판결 요지만 읽어버리면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갑이 이제 여러분들 전세권 설정자이고요. 설정자이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을이 전세권자인데
나중에 갑하고 이제 을 사이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을이 갑한테 뭐 할 수 있다?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을이 갑한테 가지게 될 이른바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제가 지금부터 X 채권이라고 제가 한번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금전 대차 계약이 있어가지고요. 갑이 을한테 7천만 원 정도의 별도의 대여금 채권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Y 채권이라고 제가 한번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상계 등을 기대했겠죠. 했는데 을이 또 돈이 없으니까요. 이 전세권을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전세권에 대고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준 사항이었습니다. 이건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해서 판례 입장 정리해보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병 같은 경우는 전세권 자체는 담보권 실행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을 같은 경우가 전세권 소멸 이후에 취득하게 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병 같은 경우가 뭐 할 수 있다?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이 병 같은 경우가 물상 대위 요건을 다 구비를 해가지고요. 병이 갑 상대로 해가지고 야 원래 당신이 을한테 줄 전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을한테 주지 말고 저에게 주시오라고 하면서 물상 대위권 행사해가지고 이른바 추징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 거예요. 청구를 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갑도 을한테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이 야 나도 을한테 채권이 있기 때문에 나 이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가지고 상계 처리할란다라 해가지고 갑이 이른바 상계 항변한 거예요. 상계 항변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건은 갑의 상계 항변에 이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가 이 사건 쟁점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해놓고 한번 일로 봅시다. 판례 한번 확인해보면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는 결론부터 갑이 상계로서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물론 판례의 법리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사안의 경우에 갑 같은 경우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 채권자 아니냐. 근데 병 같은 경우는요.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지 않냐. 따라서 먼저 병한테 이제 돈이 갈 몫이기 때문에 갑 너는 상계로서 이제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요게 원칙이고 원칙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판례가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 예외 부분이 앞으로 이제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될 그러한 경우입니다.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을하고 병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병 명의로서 담보권, 저당권 설정이죠. 병 명의로 저당권 설정을 할 당시에 다시 이렇게요. Y 채권, X 채권 두 개 딱 전세금, 대여금 기억하신 다음에 그래서 을하고 병 사이에서 담보권 설정을 할 당시에 이미 Y 채권, 즉 갑이 을한테 돈을 대여해가지고 Y 채권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 Y 채권, 대여금 채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 즉 X 채권이었죠. 전세금 반환 채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즉 변제기를 비교했을 때에 Y 채권이 먼저 도래하거나 동시에 도래를 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상계로서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 법리가 그냥 어디서 들고 왔느냐, 그냥 딱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변제기를 비교할 때쯤까지 설명하니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민법제 498조의 법리를 지금 현재 판례가 가지고 온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변제기를 비교해서 Y가 한다 하는데 더 파고들면요. 498조에서의 그러한 판례 입장에 전제된 사항과
요 사안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구팔조의 법리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염두시험 같은 경우는 비판 부분에 대해서 뭐 답안지에 쓸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원칙과 예의를 딱 구분해가지고 철저하게 암기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질문 그거 어디 틀렸냐? 제일 끝에 보세요.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사이의 변제기의 선후와 무관하게 아니죠. 앞서거나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는요, 상계항변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유치권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싹 문제 풀어오시고요. 깔끔하게 다음 시간에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